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4회에 걸쳐 한중일 경제 삼국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 세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를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제1편은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살려낸 일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역사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1945년 8월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격을 맞은 일본은 폐허가 되었고 메가다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그 일본의 점령군으로 진주를 했습니다. 여전히 조선이라고 불리던 코리아는 일본 지배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미군과 소련군의 통치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중국은 미국, 영국과 함께 전순국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1945년 7월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과 포스담에서 만나 전후 초리 논의에 동참했던 것도 전순국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중국은 공산당이 이끄는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고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을 말합니다. 1945년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는 전순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중화민국이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것이 아주 당연해 보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아내는 역할도 중화민국의 몫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뜻밖의 일이 터졌습니다. 마오쩌둥의 인민해방군이 중화민국 정규군을 꺾고 중국 전역을 장악한 거예요. 그들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국민당 장제스의 군대는 대만섬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대륙 전체가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간 셈이 된 겁니다. 그 후폭풍을 우려하던 차에 곧 바로 다음 해인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얻고 38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전쟁은 3년이나 이어졌고 가뜩이나 피폐하던 한반도는 전역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구사일생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미국은 원래 패전국인 일본 그리고 독일을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삼류 농업국가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소련이 동독을 분할 점령한 후에 산업시설을 소련이 모두 뜯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구도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될 운명이었죠. 그러던 차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소련의 대리전이 터진 겁니다. 설상가상 일본과 독일 내부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이 급성장 중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이었던 거죠. 다급해진 미국은 이 두 패전국에 대한 정책을 급선회를 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농업국가로 아예 떨어지는 그런 방향에서 경제를 키우는 쪽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산화도 막고 소련의 팽창에 대한 방파제 역할도 이 나라들에 맡기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경로를 바꿨다고 해서 이름을 역코스, 리버스 코스라고 부릅니다. 그 무렵 미 군정은 일본을 장악하자마자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군국주의 하에서 굳어진 전체주의적 통제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로 바꾸는 것이죠. 가격 통제들도 다 폐지하고 과거 군국주의의 파트너였던 재벌 가문들도 다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전쟁이 터진 것이고요. 또 미국의 정책 변화 덕분에 일본은 군수물자의 공급자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몸에 배어 있는 그 장인정신과 기술이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 기업들은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늘려갔습니다. 소니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세계 시장을 석권했죠. 그 덕분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락앤롤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트랜지스터 기술,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 달 탐사용으로 개발한 것인데 일본은 그것으로 상업용 전자제품들을 만들어서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또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것은 영국을 누르고 세계 조선산업의 최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일본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소득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1964년에 치러진 동경올림픽은 놀랍게 발전한 일본 경제를 세계에 과시하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올라섰던 겁니다.
일본이 급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고립된 채 내부 싸움으로 지쳐갔습니다. 그나마 식민지 기간 동안은 일본 만주라고 하는 넓은 시장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과 만주국으로 진출했고 수출입도 제법 원활히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해방이 되자 이 남한의 코리안들은 38선 이남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북으로 가는 길은 38선으로 막혔고 외교적 마찰과 이 원화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매겨놓은 때문에 일본과의 교역도 거의 막힌 상태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로는 접근하는 방법을 아예 몰랐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주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명이 귀환을 했죠. 또 일본에 머물던 조선인들도 100만 명 넘게 남한 땅으로 귀환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이 좁은 땅은 복닥거리면서 살게 됐던 겁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6.25 전쟁까지 터졌으니까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유일한 생명줄은 미국의 원조뿐이었습니다. 이 무렵 북한은 그래도 사정이 좀 나았습니다. 일본이 대륙 진출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중화학공업시설들이 대부분 북한에 남아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것을 가동할 인력 사정도 괜찮았습니다. 일본인 엔지니어들을 모두 쫓아낸 이 남한에서는 별로 많지도 않은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도 안 됐어요. 기술자들이 없고 경영자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기계 설비들이 고철로 해체되어 팔리는 지경이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김일성은 일본인 기술자들을 그대로 억류해놓고 또는 회유해서 1970년대까지도 그 남아있는 공장들을 돌리게 했답니다. 게다가 일본의 대학들 또 경성제국대학 이런 데서 가르치던 조선인 이공계 교수들을 북한으로 대거 영입을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교토 제국대학에서 비난론 개발에 성공을 해서 교수 자리까지 오른 리승기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6.25 전쟁 중에 김일성의 청을 받고는 자기 제자들을 대거 이끌고 월북을 해서 비난론 공장을 북한에다 세우고 그걸 성공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이 천리마 운동 같은 이런 성공적인 전후 복구의 기반이 됐던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한은 좌우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만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한 노릇이었던 겁니다. 예전처럼 일본에다가 쌀과 김 같은 것을 수출하고 일본에서 투자를 받아서 경제를 일으키라고 그렇게 권했지만 철저한 반일주의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하죠. 그런 대한민국에게 유일한 생명줄은 미국의 원조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군사 원조와 더불어서 밀가루, 원면, 면화 말이죠. 그런 것들이 무상으로 지원이 됐죠. 정부는 그 원조 물자를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예산을 충당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때부터 한국인들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게 됐습니다. 산업도 원조품을 가공하기 위한 면방직업, 제분업, 제당업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모두 이런 것들이 제품이 흰색이라고 해서 삼백산업이라고 불렀죠. 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7년부터 그 원조마저 줄어들게 됐고요. 한국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정선거 사태가 터졌고 1960년 그것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이승만 정권을 내쳤습니다. 바로 4.19 혁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61년 5월 16일 당시 44세이던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변해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남쪽에만 갇혀있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세계와 교류하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편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전역을 장악하고 1949년 10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장제스의 중화민국 즉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탈출을 했죠. 그곳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Chinese Taipei 즉 타이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탄생하자마자 전쟁부터 나섭니다.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치겠다며 도움을 청하니까 내전으로 단련되었던 10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통째로 내어줬죠. 김일성은 그들을 그대로 인민군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0만 명을 추가로 더 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한국전쟁은 3년이나 계속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전역을 소비에트화하는 데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인민공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인민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죠. 재산은 모두 징발하고 식사도 한 곳에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철강 생산량을 급격히 늘려서 15년 안에 공업으로 영국을 따라잡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용광로라고 하는 것이 진흙을 쌓아서 만든 그런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냄비며 소치며 뭐 이런 쇠붙이들을 전부 갖다가 뭐 농기구까지 말이죠. 거기다가 녹였죠. 그래서 쇳덩어리들을 만들어냈는데 쓸모없는 쇳덩어리들이 만들어져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일할 시간도 없고 도구도 없어서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다면서 이걸 다 박멸해버리라 라고 지시를 내렸죠. 전 인민이 다 그 일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새 씨가 마르게 됐고요. 메뚜기의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천적이 없어졌으니 말이죠. 안 그래도 농사가 잘 안 되는데 메뚜기까지 기승을 부려서 농업 생산이 급감을 하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홍콩대학교의 디퀘토 교수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 공산당 문서들을 다 뒤져서 밝혀낸 당시의 참상,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군요. 아사자가 수천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민공사, 대약진운동 이런 것들을 마오쩌둥이 야심차게 추진했는데 이것들은 다 대실패로 끝나게 되죠. 이렇게 되자 유속이, 등소평 같은 실용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한동안 그래서 마오쩌둥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그의 열혈 지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부추겨서 홍위병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고 그들이 거리로 나서지요. 그리고 거리 곳곳을 뒤지고 다니면서 이 마오쩌둥의 반대자들을 다 잡아다가 모욕 주고 또 죽였습니다. 문화대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수백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공산당이 집권하고 나서 중국은 광기와 공포로 가득한 세상이 된 겁니다. 물론 인민들은 낙원을 꿈꾸며 공산당 편이 돼서 새 나라를 세웠겠지만 말입니다. 중국을 세상에서 철저히 고립된 나라로 만들어 놓은 마오쩌둥은 1976년 9월 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리는 실용주의자 등소평이 차지했습니다. 인민들에게도 그때부터 살만한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한편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 이후 20년 가까이 주변국에서 거의 고립되어 지냈습니다. 일본과는 스스로 국교를 끊다시피 했고 공산화된 중국은 폐쇄 경제가 되었기에 교류가 불가능했죠. 미국과의 접촉은 많았지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관계였으니 교류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한 정도였습니다. 1961년 박정희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비로소 바깥 세상과 대한민국의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김정호의 한중일 경제 삼국지 제1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